이 집은 네 거야. 내가 죽으면 너 줄게. 시어머니의 말을 믿었습니다. 30년 동안 그 말만 믿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유언장을 열었을 때 거기엔 제 이름이 없었습니다. 작은 시누이 박미경, 집은 막내딸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이미 명의 변경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30년입니다. 30년을 시어머니 모시고 남편 간호하고 시댁 일만 하며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은 대가였습니다. 제 이름은 이미숙, 올해 58입니다. 28배 시집 와서 지금까지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습니다. 30년 전 결혼식 날을 기억합니다. 남편 박철호는 성실한 회사원이었습니다. 키도 크고 성격도 좋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시댁은 서울 변두리에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2층 집이었죠. 시아버지는 이미 돌아가시고 시어머니 박순자 씨 혼자 사셨습니다. 결혼하면서 시어머니와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우리가 모셔야지. 괜찮지? 괜찮았습니다. 효자를 남편으로 둔 게 자랑스러웠으니까요. 신혼 첫날부터 시집살이가 시작됐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 6시에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미수가 일어났니? 아침 준비해야지. 네, 어머님. 지금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집안은 아침 식사를 꼭 챙긴다. 알겠지? 네, 어머님. 잠옷 차림으로 부엌에 갔습니다. 밥을 하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상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국이 너무 싱겁네. 간을 이렇게 하면 어떡해? 죄송합니다, 어머님.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밥알이 너무 되게 됐어. 우리 집안은 밥을 부드럽게 먹거든. 네, 다음엔 주의하겠습니다. 첫날부터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남편은 출근 준비를 하며 미안하다는 눈빛만 보냈습니다. 어머니가 좀 까다로우시긴 한데 이해해줘. 나이 드신 분이잖아. 그래, 괜찮아. 내가 잘할게. 낮에는 청소, 빨래, 장보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하는 일을 하나하나 검사했습니다. 여기 먼지 남았네. 다시 닦아. 빨래를 이렇게 해. 손빨래로 해야지. 세탁기 쓰면 옷이 상해. 장을 이렇게 봤어? 이 배추 봐. 시들었잖아. 매일매일이 지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임신을 했습니다. 아들 준호를 가졌습니다. 입덧이 심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기가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상관없었습니다. 미수가, 일어나. 임신했다고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어머님, 조금만 쉬면 안 될까요? 입덧이 너무 심해서. 입덧이 뭐가 대수야. 나도 애 셋 낳았어. 그래도 시어머니 모셨어.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니한테 말씀 좀 드려줘.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남편은 난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원래 그러셔. 조금만 참아. 애 낳으면 나아질 거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아들 준호를 낳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기뻐했습니다. 우리 집안의 대를 이을 손자가 생겼네. 하지만 기쁨도 잠시, 육아는 전부 제 몫이었습니다. 밤새 아기 돌보고, 아침엔 시어머니 식사 준비하고, 낮엔 집안일 하고. 몸이 천근만근 같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물었습니다. 어머님, 잠깐만 애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빨래 좀 하게요. 내가 왜 손자를 봐줘야 해? 엄마가 키우는 거지. 나도 나이 많아서 힘들어. 며느리 혼자 다 하는 거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릇이 없어. 2년 후 딸 지연이를 낳았습니다. 이제는 아이 둘을 돌봐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못 잤습니다. 거울을 봤더니 30대 초반인데 40대처럼 보였습니다.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힘들어. 이렇게는 못 살겠어. 남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어머니한테 말해볼게.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었을 때 남편이 쓰러졌습니다. 병원에서 진단이 나왔습니다. 위암 3기.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수술을 받았습니다. 항암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병원과 집을 오가며 남편을 간호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 걱정은 하면서도 며느리한테는 여전히 차갑게 대했습니다. 미수가, 오늘 내 식사는 어머님, 제가 병원에 가야 해서 미리 해놨어요. 냉장고에 있습니다. 차가운 밥을 먹으라고.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이래? 죄송합니다. 남편이 항암 치료 받는데 제가 있어야 해서. 그래도 시어머니 챙기는 게 먼저지. 저는 울면서 냉장고에서 음식을 꺼내 데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병원으로 뛰어갔습니다. 남편은 1년을 버텼습니다. 마지막 순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해. 당신한테 고생만 시켰네. 아니야. 괜찮아. 당신만 건강하면 돼. 어머니, 잘 부탁해. 어머니, 혼자 되시잖아. 알았어. 그리고 남편은 눈을 감았습니다. 43세 나이에 저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나니 빈손이었습니다. 병원비, 장례비로 돈이 다 나갔습니다. 남은 건 이 집과 시어머니와 아이 둘뿐이었습니다. 장례 후 일주일쯤 지났을 때 시어머니가 저를 불렀습니다. 미수가, 앉아봐. 네, 어머님. 남편도 없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아이들이나 잘 키우려고요.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생각해 봤는데 말이야. 나도 이제 나이가 있잖아. 언제 죽을지 몰라. 어머님, 이 집은 네 거야. 내가 죽으면 너 줄게.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정말요, 어머님? 그래. 너도 고생했잖아. 그리고 아들 잃은 내 마음도 이해해줘. 네가 나 잘 모시면 이 집은 네 거야. 감사합니다, 어머님. 저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이 집이 내 것이 되면 아이들한테 물려줄 수 있겠구나. 그날부터 저는 더 열심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아침 식사는 물론 병원 모시고 다니고, 약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는 나이가 들수록 까다로워졌습니다. 미수가, 이 반찬 맛없어. 다시 해. 미수가, 여기 먼지 있어. 다시 닦아. 미수가, 내 옷 어디 있어? 찾아봐. 하루 종일 부르고 또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이 집이 제 것이 될 거니까 조금만 더 참자. 아이들이 중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준호는 공부를 잘했습니다. 대학도 좋은 곳에 갔습니다. 지연이도 착했습니다. 엄마를 도와주는 딸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주들한테는 다정했습니다. 준호야, 할머니 용돈 줄게. 지연아, 할머니가 옷 사줄게. 하지만 며느리한테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미수가, 밥 아직이야? 미수가, 내 약 어디 있어? 미수가, 빨래 좀 해. 그렇게 또 10년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88이 되었습니다.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간호하고 식사 챙기고 옷 갈아입히고 작은 시누이 박미경이 가끔 병문안을 왔습니다. 언니, 고생 많아요.
어머니, 간호하느라. 괜찮아. 당연한 거지. 언니는 정말 효부예요. 저는 바빠서 자주 못 와서 미안해요. 큰 시누이 박미선은 더뜸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올까 말까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괜찮아. 이 집은 내 거니까. 나중에 후회해도 늦어. 한 달 후 시어머니가 퇴원했습니다. 집에서 요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더 바빠졌습니다. 식사 챙기고, 약 먹이고, 씻기고, 화장실 도와드리고, 밤에도 시어머니가 부르면 일어나야 했습니다. 미수가, 물 좀 떠와. 미수가, 화장실 가야 해. 미수가, 등 좀 긁어줘. 잠은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또 2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 시어머니를 깨우러 갔는데 숨을 쉬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병원으로 급히 모셨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향년 88세.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렀습니다. 시누이들이 왔습니다. 미경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언니, 고생 많았어요. 어머니 마지막까지 잘 모셔줘서 고마워요. 미선도 말했습니다. 언니 덕분에 어머니가 편안하게 가셨어요.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슬픔도 있었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집은 제 것입니다. 장례를 치르고 일주일 후 시누이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유언장을 열기로 했습니다. 변호사가 왔습니다. 시어머니가 공증해 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고인 박순자의 유언입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이 집이 제 이름으로 바뀌는구나. 변호사가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 박순자는 본인의 전 재산을 다음과 같이 분배한다. 서울 은평구 소재 단독주택은 막내딸 박미경에게 상속한다. 뭐라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예금 2천만 원은 큰딸 박미선에게 상속한다. 손주 박준호, 박지연에게는 각각 500만 원씩 상속한다. 며느리 이미숙에게는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 그게 전부였습니다. 감사의 마음, 그게 전부라고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어머님이 저한테 이 집을 준다고 했어요. 미경이 놀란 척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내 거야. 내가 죽으면 너 줄게. 미선이 끼어들었습니다. 언니, 그건 그냥 하신 말씀 아니에요? 유언장이 진짜잖아요. 아니에요. 어머님이 약속하셨어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증된 유언장이 우선입니다. 구두 약속은 효력이 없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30년입니다.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그런데 집은 작은 시누이 거라고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언니, 이해해요. 어머니가 저를 많이 아끼셨잖아요. 막내딸이라서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아끼셨다고요? 당신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잖아요. 미선이 거들었습니다. 언니, 흥분하지 마세요. 어머니, 유언이니까 따라야죠. 따르라고요? 30년 동안 제가 뭘 했는데요? 그건 며느리의 도리 아니에요? 도리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30년 동안 새벽같이 일어나서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남편 죽고 나서도 1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시고 그게 도리면 그럼 제 인생은 뭐예요? 언니,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이 집이 제 것이라고 믿었는데 그게 거짓말이었어요. 미경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어머니가 유언장에 제 이름을 쓰신 거예요. 이건 법적으로 유효해요. 그럼 저는요? 30년 고생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언니가 선택한 거잖아요. 선택이라고요? 그래요. 시어머니 모신 건 언니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제 잘못은 아니잖아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이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언니는 돈 많잖아요. 남편 보험금도 받았고, 애들도 다 컸고, 저는 가난해요. 이 집이라도 있어야 살아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보험금이라고요? 그거 병원비, 장례비로 다 나갔어요. 그래도 언니가 저보다는 형편이 나은 거 아니에요? 저는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유언장대로 집은 박미경 씨 명의로 이전됩니다. 이미숙 씨는 이 집에서 퇴거하셔야 합니다. 퇴거라고요? 네. 법적 소유자가 박미경 씨이므로 이미숙 씨는 3개월 내로 이사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을 산 집에서 쫓겨난다고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살고 있었고 저는 텅 빈 집에 혼자였습니다. 30년 동안 살았던 집, 구석구석 제 손때가 묻은 집. 이제 이 집이 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혹시 실수가 아닐까? 등기부등본이 나왔습니다. 소유자 박미경, 등기일 5년 전. 5년 전이라고요? 5년 전에 이미 시어머니가 미경이 명의로 바꿔놨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시어머니 병간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밤낮으로 모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 몰래 명의를 바꿨던 겁니다. 저한테는 이 집은 네 거야 라고 말하면서요. 저는 울었습니다. 30년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들 준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엄마야.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왜 그래요? 준호야,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저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유언장, 집이 작은 고모 명의로 바뀐 거, 3개월 안에 나가야 한다는 거.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라고요? 할머니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 5년 전에 이미 명의를 바꿔놨더라. 말도 안 돼요. 엄마가 30년 동안 고생했는데. 나도 믿을 수가 없어. 딸 지연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지연이도 분노했습니다. 엄마, 그건 너무하잖아요. 작은 고모는 뭐 한 게 있다고. 그러게, 엄마, 이대로 당하면 안 돼요. 뭔가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겠니? 유언장이 있는데. 그래도 변호사라도 만나보세요. 지연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상속 전문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김정민 변호사, 40대 중반의 여성 변호사였습니다. 상담실에 들어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는데 집은 시누이한테 상속됐어요. 저는 아무것도 못 받았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를 돌보신 기록이 있으세요? 병원 동행, 간병, 식사, 제공 같은 것들요. 네, 병원 기록은 있어요. 제가 보호자로 늘 따라다녔거든요. 좋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사망 전에 함께 사신 기간은요? 남편 사망 후 10년 동안 시어머니랑 같이 살았어요. 그전에도 결혼하면서부터 같이 살았고요. 총 30년이시네요. 네, 김 변호사는 메모를 하더니 말했습니다. 이미숙 씨, 기업은 청구가 가능합니다. 기여분이요? 네. 며느리가 시부모를 특별히 부양했을 경우 상속분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입니다. 저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정말요? 제가 뭔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30년간 시어머니를 부양했다면 그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유언장이 있는데도요? 유언장이 있어도 기여분은 별개입니다. 다만 입증을 해야 해요. 입증이요? 네. 이미숙 씨가 실제로 시어머니를
특별히 부양했다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 기록, 이웃 증언, 사진 같은 게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사진은 많아요. 시어머니 간병할 때 찍은 거. 그럼 충분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김 변호사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기록을 떼었습니다. 10년간 시어머니를 모시고 다닌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보호자 이미수, 매번 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웃들한테도 부탁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증언해 주셨습니다. 미숙 씨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요. 매일 아침 시어머니 식사 챙기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는 다 봤어요. 아래층 아주머니도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밤에 부르면 미숙 씨가 바로 일어나서 도와줬어요. 한겨울에도 새벽에 나가서 병원 모시고 가고 사진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병원 모시고 간 사진, 함께 식사하는 사진, 휠체어 밀어드리는 사진, 30년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한 달 후 기업은 청구, 조정 신청을 냈습니다. 시누이들에게 통지서가 갔습니다. 며칠 후 미경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무슨 짓이에요? 무슨 짓이라니? 기업은 청구라니. 이게 뭐예요? 제 권리예요. 30년 동안 시어머니 모신 대가를 받는 거예요. 언니, 어머니, 유언장 있잖아요. 집은 제 거라고. 유언장이 있어도 저는 기여분을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예요. 말도 안 돼요. 언니가 시어머니 모신 건 며느리의 도리잖아요. 도리라고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30년 동안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어요. 이제는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언니, 그럼 저는요? 저는 이 집밖에 없어요. 당신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왔잖아요. 제가 매일 모셨어요. 그래도 어머니가 저한테 주신 거잖아요. 5년 전에 몰래 명예 바꾼 거죠. 저한테는 네 거야 라고 거짓말하면서요. 언니, 법정까지 갈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미선에게서도 전화가 왔습니다. 언니, 진정해요. 우리 가족인데 왜 이래요? 가족이라고요? 가족이면 이렇게 하나요? 언니, 어머니 유언을 존중해야죠. 어머니는 저한테 거짓말했어요. 그리고 당신들은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언니, 우리도 바빴어요. 일도 하고 애들도 키우고. 저는 안 바빴나요? 저도 일했어요. 애들 키웠어요. 게다가 시어머니까지 모셨어요. 언니, 이제 제 권리를 찾을 거예요. 방해하지 마세요. 2달 후 조정기일이 잡혔습니다. 조정위원회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저와 김 변호사, 그리고 맞은편에 미경, 미선과 그들의 변호사. 조정위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의 입장을 듣겠습니다. 먼저 청구인 측 입장은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청구인 이미숙 씨는 30년간 시어머니 박순자 씨를 부양했습니다. 특히 남편 사망 후 10년간은 혼자서 전적으로 부양했습니다. 병원 동행, 식사 제공, 간병 등 모든 것을 혼자 감당했습니다. 이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며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미경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모시는 것은 통상적인 가족 내 부양입니다.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습니다. 김 변호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통상적인 부양이 아닙니다. 증거를 보시죠. 병원 기록이 제출됐습니다. 10년간 150회 이상의 병원 동행 기록, 이웃 증언서도 제출됐습니다. 이미숙 씨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밤에도 호출되면 즉시 달려갔습니다. 사진도 제출됐습니다. 시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우고 식사를 떠먹이고 산책시키는 사진들. 조정위원이 물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은 피상속인을 얼마나 부양했습니까? 미경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한 달에 한두 번 방문했습니다. 미선은요? 저도 비슷합니다. 멀리 살아서 조정의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미숙 씨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있겠네요. 미경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가 유언장을 남기셨어요. 집은 저한테 주신 거예요. 유언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여부는 별개입니다. 조정의원이 말했습니다. 양측이 합의점을 찾아보시죠. 이미숙 씨가 원하시는 기여부는 얼마입니까? 김 변호사가 답했습니다. 부동산 가액의 40%를 청구합니다. 40%라고요? 미경이 소리쳤습니다. 네. 30년간의 부양을 고려하면 적정한 비율입니다. 말도 안 돼요. 그럼 제 몫은 60%밖에 안 남잖아요. 어머니를 제대로 모시지도 않았으면서 60%도 많은 거 아니에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경은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조정은 결렬됐습니다. 미경 측이 합의를 거부했습니다. 결국 재판으로 갔습니다. 재판 준비는 3개월이 걸렸습니다. 더 많은 증거를 모았습니다. 시어머니한테 쓴 생활비 내역, 약값 영수증, 간병일지, 30년의 기록이 쌓여 있었습니다. 드디어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입장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측 입장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원고 이미숙 씨는 30년간 시어머니를 부양하며 특별한 기여를 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가족 내 부양이 아니라 며느리로서의 통상적 의무를 훨씬 넘어서는 헌신이었습니다. 피고 측 입장은요. 미경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시부모 부양은 가족으로서 당연한 의무입니다. 특별한 기여로 볼 수 없으며 피상속인은 명확한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재판장이 물었습니다. 원고는 구체적으로 어떤 부양을 했습니까? 김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30년간 동거하며 일상생활을 전담했습니다. 둘째, 남편 사망 후 10년간 혼자서 시어머니를 부양했습니다. 셋째, 병원 동행 150회 이상, 입원 시 24시간 간병을 수행했습니다. 넷째, 생활비와 의료비 상당액을 부담했습니다. 증거 서류가 스크린에 떴습니다. 병원 기록, 영수증, 사진, 이웃 증언서. 재판장이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다른 상속인들의 부양은 어땠습니까? 피고 박미경은 월 12회 방문했습니다. 피고 박미선은 그보다 더 적었습니다. 재판장이 미경을 쳐다봤습니다. 피고는 인정합니까? 미경은 작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고의 기여도가 현저히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장님, 미경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가 유언장으로 명확하게 제게 집을 주셨습니다. 유언장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기여분 제도는 특별히 재산 형성이나 유지에 기여한 상속인에게 그에 상응하는 몫을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재판장이 설명했습니다. 원고에게 마지막 진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30년 동안 시어머니를 모셨습니다. 28배 시집와서 지금까지 제 인생을 시댁에 바쳤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어머니가 부르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남편이 암으로 투병할 때도 남편 간호하면서 시어머니도 모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에는 더 힘들었지만 시어머니 약속을 믿었습니다. 이 집은 네 거야. 내가 죽으면 너 줄게. 저는 그 말을 믿고 10년을 더 버텼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5년 전에 이미 명의를 바꿔놨습니다. 몰래 저한테는 거짓말을 하면서요. 그리고 작은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오면서 집은 자기 거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58입니다. 30년을 바쳤습니다. 그 30년의 가치를 인정해 주십시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판결은 2주 후에 선고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법정을 나서는데 미경이 다가왔습니다. 언니, 정말 끝까지 갈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 가족인데. 가족이면 이렇게 하나요? 저는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2주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아이들이 응원해줬습니다. 엄마, 꼭 이길 거예요. 그랬으면 좋겠다. 드디어 판결일이 왔습니다. 다시 법정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기업은 청구 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원고 이미숙은 30년간 시어머니를 부양하며 특별한 기여를 했습니다. 특히 남편 사망 후 10년간은 혼자서 전적으로 부양했으며 이는 통상적인 가족 내 부양을 넘어서는 헌신입니다. 제 심장이 뛰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기여분을 인정하며 그 비율을 상속 재산의 40%로 산정합니다. 피고 박미경은 원고에게 부동산 가액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이겼습니다. 재판장이 계속 읽었습니다. 서울 은평구 소재 단독주택의 감정가는 6억 원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4천만 원을 지급하시기 바랍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탕!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저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제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김 변호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이미숙 씨, 축하드립니다. 해냈어요.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미경은 창백한 얼굴로 법정을 나갔습니다. 법정 밖에서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겼어요. 준호와 지연이가 저를 안았습니다. 그래, 엄마가 이겼어. 3개월 후 미경으로부터 돈을 받았습니다. 2억 4천만 원. 제 통장에 처음으로 큰 돈이 들어왔습니다. 30년의 대가였습니다. 미경은 집을 팔아서 돈을 마련했습니다. 그 집에서 저도 나왔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작은 아파트를 샀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집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명의의 집이 생겼습니다. 남은 돈은 저축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이사하는 날 아이들이 도와줬습니다. 엄마, 새 집 좋네요. 그래, 이제 진짜 엄마 집이야. 준호가 물었습니다. 엄마, 고모들이랑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연 끊었어. 다시는 안 볼 거야.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지연이도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 인생 사세요. 그래,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새 집에서의 첫날 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집에서 살았습니다. 시댁이라는 이름의 감옥에서 이제는 자유입니다. 제 집, 제 공간, 제 삶. 늦었지만 시작입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작은 반찬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평생 해온 요리 솜씨로 반찬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맛있다고 했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늘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제가 번 돈이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아이들이 가끔 들렀습니다. 엄마, 반찬 맛있어요. 좀 싸가도 돼요? 얼마든지.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보면 용기가 나요. 네. 저도 시집살이 30년 했거든요. 근데 사장님처럼 당당하게 못 살았어요. 저도 처음엔 못했어요. 근데 이제는 제 권리를 찾았어요.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30년 고생했으면 대가를 받아야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58살 이미수. 주름은 늘었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30년 동안 잃어버렸던 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미숙이었습니다.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 어느 날 우연히 미경을 길에서 마주쳤습니다.
미경은 저를 보고 외면했습니다. 저도 그냥 지나쳤습니다. 이제 남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신우이였지만 이제는 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편했습니다. 준호가 결혼을 했습니다. 며느리가 생겼습니다.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편하게 살아. 시어머니 눈치 보지 말고. 어머님, 나는 30년 동안 눈치 보며 살았어. 너는 그러지 마. 감사합니다, 어머님. 그리고 집안일도 너만 하지 마. 준호랑 같이 해? 준호가 웃었습니다. 엄마, 알았어요. 제가 집안일 할게요. 잘하는구나. 저는 며느리를 며느리로 부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가족으로 대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사람한테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반찬 가게는 안정적으로 운영됐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었지만 생활하기엔 충분했습니다. 더 중요한 건 저는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가게에 가고 싶었고 손님들을 만나는 게 즐거웠습니다. 60번째 생일날 아이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요. 케이크와 선물을 준비해왔습니다. 고마워, 얘들아. 엄마, 60살인데 어때요? 좋아. 인생에서 지금이 제일 좋아. 정말요? 정말이야. 58살에 새로 태어났으니까 사실 겨우 2살이지.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촛불을 끄면서 소원을 빌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내 이름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30년 동안 남의 며느리로 살았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보고 시누이들 비위 맞추고 제 인생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저는 이미숙입니다. 제 이름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58살에 시작했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구두 약속만 믿지 마세요. 문서로 남기세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법적인 권리는 지키세요. 며느리의 헌신에도 가치가 있습니다. 기여분을 청구하세요. 그리고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30년 고생했으면 그 대가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저는 그걸 증명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가게 문을 엽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제 이름으로 제 삶을. 그리고 저는 웃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하게.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30년 시집살이 끝내고 새로 태어난 여자 이미숙의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제 이야기에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